안녕하세요. EV 모빌리티 팀을 맡고 있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이문영입니다. 지난 9월에 제가 테슬라를 이제 비슷한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행히 이제 수익률이 좋아서 오늘은 좀 더 종목을 넓혀서 글로벌 전기차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올해 차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슬라이드와 함께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1년에 뭐 그 리포트를 쓰면서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차트를 그립니다. 근데 어떤 차트를 발견을 하면 아, 정말 세상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차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올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차트입니다. 사실 올해 굉장히 현대차 주가 좋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수급 주체로 보시면은 단연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차의 주식을 이끌었던 것 같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보시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산 금액은 현대차를 산 금액보다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더 많습니다. 그 하반기 들어서는 니오나 샤오펑 같은 중국 주식들을 굉장히 또 많이 사시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전 같으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은 뭐 글로벌하게 전기차 주식이 좋아? 지금 전기차 주식이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전기차 주식이 좋아? 그러면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자동차 회사니까 뭐 당연히 알아서 준비를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현대차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하게 전기차 주식이 좋아? 그러면 1등이 누구야? 2등이 누구야? 이런 걸 따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 요즘에 세미나를 가보면 해외 직접 투자팀이 정말로 많이 신설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래부터 글로벌 투자자였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수급 주체가 글로벌 상대평가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주식을 넓게 공부를 하고 정말로 글로벌 1등이 누군지 가려야 돼서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전기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초반에 주식을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이 차트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이제 11월 들어서 8%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 6월에 이제 12%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보조금 급감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올해 정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10월 기준으로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12%까지 치솟았습니다. 제가 그 10% 이상의 침투율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S커브, 그러니까 로저스 교수의 제품 혁신 제품이 어떻게 시장에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 때문에 그런데요. 전기차 시장이 침투율이 3에서 5% 사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냥 테슬라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10%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품이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S곡선에 의하면 대략 10에서 20% 사이에서 급격한 대중화가 일어납니다. 자동차라는 재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테슬라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독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머저리티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대중차 시장에서 정말로 대수를 많이 팔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를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시장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파이를 알아야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겠구나 이런 거를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연간 한 9천만 대 정도 신차 규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이제 제품 단가 평균 제품 단가는 한 2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은 2천조 원 정도의 시장인데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했죠. 거기서 나는 2030년에 2천만 대를 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황당한 대수인데요. 왜냐면 지금 판매 대수로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업체들은 복스바겐이나 도요다인데 그 업체들이 각각 1,000만 대 정도씩을 팔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가 남의 나라 가서 과점을 할 수 있는 재화도 아니고
이 전기차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시장의 규모가 자동차 규모가 2배가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왜 테슬라는 2천만 대를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표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주행의 로보택시의 이제 요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주장하는 로보택시의 운행 요금은 마일당 0.18불입니다. 이게 택시 요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말로 로보택시가 가능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로보택시가 가능해진다고 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시겠죠. 훨씬 더 싸고 독립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얘기하는 2천만 대에는 대중교통의 수요를 완전히 흡수한다. 이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이용되는 기반 기술들, 배터리나 모터, 감속기, 센서 이런 기술들은 로봇이라든지 도심항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차 회사들이 이름을 모빌리티 회사로 바꾸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시장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대비해서 3배 내지는 4배 정도까지 커질 것 같거든요. 금액상으로는 6천조 원, 8천조 원의 시장입니다. 자, 이제 종목을 당연히 골라야 되는 시간이 되겠죠. 대중차의 조건은 당연히 첫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의 1위 기업은 뭐 당연 테슬라이죠. 그러면 테슬라보다는 가격이 좀 낮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23만 위안,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26만 위안 정도가 적당해 보이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4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을 하면 450km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린 대로 전기차는 단순히 전기동력으로 가는 차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달리는 스마트폰이죠. 중국의 그 벤처 3인방 니오, 샤펑, 리오터 이 업체들은 테슬라보다는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에서는 뒤지고 있죠. 프로세서가 자체 칩이 아니고 엔비디아나 모빌아이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 OS라든지 펌웨어 OTA에서 오히려 GM이나 복스바겐보다 훨씬 더 먼저 2년 정도 앞서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벤처 3인방 중에는 샤오펑의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업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대중차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업체는 처음으로는 샤오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샤오펑의 대표 모델인 P7은 BYD 한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 좋고 내년에는 신차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개에서 2개 차종의 신차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뛰어난 이유는 창립자인 허우 샤오펑이 원래 스마트폰 UX 엔지니어 출신인데다가 이 회사를 세우기 전에는 알리바바 모바일 사업부랑 게임 사업 총괄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오토인데요. 리오토는 아무래도 벤처 3인방 중에서는 EREV라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EREV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를 푸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아키텍처에 엔진을 얹은 개념입니다. 이게 이 창업자는 일단 대도시가 아니라 충전 시설이 부족한 2선, 3선 도시를 타겟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배터리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베이스에 이제 엔진을 얹은 기술을 들고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엔진만 빼면 완벽한 전기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구동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충전을 돕는 역할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크기에 비해서 싸고요. 그리고 지금 산하 제한이 없어지면서 이런 팰리세이드 차급의 이 SUV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을 썼다 보니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2022년 정도에 벤처 3인방 중에는 가장 먼저 흑자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죠. BYD. 앞서서 김미선 책임도 소개를 했고요. BYD는 지금 모델 한을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이 한의 지금 판매 대수는 11월에 10,0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옆에 보시는 그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을 했는데요. 이거는 CATL이 소개한 셀투백 배터리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낮죠.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에 모듈을 없애고 팩으로 바로 패킹을 해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에너지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합산해서 30%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한 번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BYD가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BYD는 지금 내연기관차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 판매의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년엔 모두 다 단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회사는 전기차의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마진이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셀투팩 배터리라든지 블레이드 배터리죠. 블레이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를 원래는 자사 제품에만 썼었는데 지금 도요다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해외 업체에 팔겠다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간이고 내년이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투자가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니오. 중국판 테슬라라고 불립니다. 이제 이유는 이 배터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중저가 세그먼트가 아니고 대중차가 아니라 럭셔리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배터리가 교환식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빼서 구동 모델 서비스로 해서 그 배터리 비용을 채우도록 소비자에게 그렇게 상품을 팔고 있고요. 그 매출이 전체 매출이 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25%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순서상으로 니오를 뒤쪽으로 포지셔닝을 한 이유는 아까 초반에 대중차에서 승자가 되는 업체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니오는 럭셔리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합니다. 가격을 내릴 마음이 전혀 없고요. 지금 테슬라 모델 Y가 12월부터는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니오의 모델보다 더 싼 가격에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스바겐이랑 GM도 내년에 중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니오는 아무래도 부담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랑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니오는 중국에서 세그먼트를 내리기보다는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막대한 투자비가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항상 받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죠. 아까 전미선 책임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세 업체들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 부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퇴출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반도체 부분과 다르게 저희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밀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는 중국에서 굉장히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의 선생님 노릇을 하고 있고요. 이 세 업체들은 이제 미국 투자가들이 이 업체들이 졸라서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중국에 상장된 업체 말고 미국의 업체가 상장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미국에 상장이 된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 둘 다 자국 업체를 위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유럽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올해 굉장히 주가가 좋았죠. 이게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약진을 했다라는 게 한 가지 투자 포인트였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이 MS가 내연기관차 MS를 뚫고 올라가는 이 차트를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내년에 EGMP 베이스로 해서 대량 생산이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가 EGMP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소개 동영상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 동영상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배터리셀을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사실 다른 업체들도 하니까 그 자체도 좋았지만, 일단 배터리가 커다란 ESS로 변해서 싸게 만약 충전을 한다고 하면 다른 차량의 배터리에도 충전을 시켜줄 수 있고, 내가 가진 전자제품을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뭔가 서비스 모델로 변화하려는 중간인가 보다라는 거를 암시를 해줬고요. 또한 이제 모터 기술도 권선 방식을 바꿔서 출력도 굉장히 높였지만 감속기랑 전력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체화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시스템을 보면서는 P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스템은 아마도 이제 해외 업체들한테, 해외 완성차 업체들한테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EGMP 베이스로 해서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출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기아차는 CV라는 프로젝트명으로 7월에 전기차 생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모델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잠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정말 이 척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기준점을 세우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서는 좀 팔아야 되겠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점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건 테슬라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 향후 12개월 매출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요, PSR 18배 정도까지 받았다가 그 후에 이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급등락을 거듭했다가 최근에는 플랫폼 업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14배에서 1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소개드린 중국의 벤처 업체들은 그 중에 이제 샤오펑이 좀 테슬라보다 비싼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뭐 외국 기업 책임 투자법 이런 거는 그냥 핑계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 두 개 업체들은 테슬라와 비슷하거나 약간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룸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YD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플랫폼 업체나 비즈니스 모델이 다변화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아직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되면서 그거를 주식시장에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까지 가능해질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전기차 업데이트 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업체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제가 계속 이 유튜브 그 실시간 댓글창을 보다 보니까 이 정강의 저희 스티브 황스, 예, 저희 우리 황잡스님의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강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나 봐요. 저희가 이런 강의 내용은 오늘 끝나고도 무삭제판으로 일단 올려놓을 것이고요. 또 저희가 주말 동안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증권 직원들 야근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삼성그룹은 52시간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편집을 해서 저희가 각 애널리스트마다의 강의들을 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저희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놔 주시면 향후에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아마 빠르게 업데이트를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그런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저 이문영 팀장님, 저번에 추석 때 이 테슬라 강의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뭐 경력이 엄청나시죠? 현대차에서 무역금융, 또 IR팀에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차 IR이라든지 다 토탈해서 대략 한 15년 정도를 현대차 그룹에서 일을 하셨고, 2000년대 후반부터 이 애널리스트의 세계로 뛰어드셔서 이미 애널리스트 쪽에서도 대략 한 10여 년 정도의 그 근무 기간이 있으시니까요. 저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들, 아까 황민성 이사님도 거의 한 30년, 이문영 애널리스트도 뭐 거의 그 정도, 뭐 저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니까 정말로 이 경력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합치면 100년. 거의 합치면 거의 100년의 예, 그런 업력을 갖고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뭐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이 포르쉐 매니아님이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마음속에
제도권 애널리스트로서 생각을 하실 때 마음속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목 한두 개 정도만을 딱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어떤 식의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다 정말 대중차에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에 제가 밸류에이션이 좀 샤오펑 같은 경우가 비싸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오래 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까지 합쳐서 보면 최근에는 뭐 리오토나 BYD가 좀 더 내년에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임플리케이션만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요즘 그 해외 주식을 뭐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이 투자자분들의 질문 수준이 보면은 몇 년 전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레벨업이 된 게 느껴집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선도하면서 라이다 업체에 투자하신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틈만 나면 라이다 기술은 뭐 약간 속된 말로 쓰레기다. 아예 가격이 제로까지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라이다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이다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천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의 닉네임도 앨런 머스크 미워라는 닉네임으로 질문을 하셨네요. 뭐 라이다 뭐 이런 쪽까지도 예전부터 계속 자율주행 기술들을 한번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3, 4년 전부터 계속 해마다 CES를 갔다 와서 이제 리포트를 쓸 때 이제 자동차 쪽은 자율주행 전기차 뭐 이런 게 아무래도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CES에 가보면은 라이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회사들한테 대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고 업데이트도 하고 뭐 회사도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당황스럽게 앨런 머스크가 라이다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시장은 안 열리려나? 막 이렇게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재밌고 이제 기업들이 대단하다는 게 한 업체가 이런 기술을 들고 나오면 야,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기술로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면서 뭐 GM도 그렇고 웨이모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이 또 이제 자율주행 밴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거기에는 다 라이다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면서 라이다 시장의 개화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가 이제 2천조 원이 아니고 6천조 원, 8천조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 이게 어떻게 한 기업이 그 시장을 다 갖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굉장히 테슬라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모든 자율주행 기능을 혼자서만 다 독점할 수는 없다. 네. 이제 뭐 이런 식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도 문의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라이다가 자율주행 차에만 적용되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 스펙 형태로 해서 상장이 많이 됐죠. 벨로다인이라는 회사, 또 루미나라고 하는 회사, 다 스펙으로 해서 지금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으신데요. 이 벨로다인이라는 회사의 IR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 중에서 자율주행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0%가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된 비중은 25%까지 줄어들었어요. 한마디로 라이다는 자율주행에도 뭐 웨이모 같은 회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비자율주행업 예를 들자면 뭐 항공 지도라든지 뭐 로봇들이 스캔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실생활에서 여러 군데서 쓰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이다라고 하는 기술을 이렇게 바라보심에 있어서 너무 이 저희 앨런 머스크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 시장에서 영향력이 세신 분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너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라이다라는 기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변동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너도나도 뛰어들 수 있어서 얼마 전에 보면 이 모비라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모비라이가 라이다 기술을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비라이와 불과
한두 달 전에 계약을 맺었던 이 루미나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 성장에 대한 과도한 환상만을 갖고 보시면 이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 투자자로서 또 초고성장주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로서 반드시 좀 어떻게 보면 참아야 할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자.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또 상당히 재밌는 닉네임이 오늘 최고의 닉네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물보호협회라는 닉네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대차그룹이 로봇 강아지, 로봇 개를 만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왜 산 거냐? 예, 동물보호협회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이 로봇 그리고 이제 도심항공 이런 쪽에도 적용되는 기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차그룹은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 매출 50%, 로봇 20%, 도심항공 30% 이렇게 그룹의 매출을 재편하려고 하고요.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뭐 다이슨 제가 Q&A를 들을 때 굉장히 좋은 예를 주셨는데 다이슨이 전고체 전지를 개발은 했지만 양산을 못했다 이런 것처럼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어찌 보면 기술 회사고 회사라기보다는 연구소에 가까운 단체로 보여지고요. 기술은 있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제품화해서 시장에 내놓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부족한 회사.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막 로봇 관련한 핵심 기술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뭐 대량 생산을 하고 원가를 낮추고 이런 거에서는 정말 글로벌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가 결합을 하면 정말로 로봇 개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는 좀 먼 이야기지만 당장 물류 자동화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뭐 인수한 내용이 뭐 금액이 크지 않아서 현대차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CES에서 그냥 이 개만 돌아다니게 해도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부터 이 돌직구가 약간 유행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해외 종목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좋다, 기아차가 좋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세미나 하면서도 이제 가장 저희 맨날 탑픽 뭐 이런 거 얘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GM 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말고도 뭐 그레이트월 이런 내연기관차 업체들도 정말 역사상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실적이 좋은 것만으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스토리가 지금은 필요한 때인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아차가 내년에 인도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특별한 스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Q&A의 질문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특히 관심 많으신 섹터죠.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최근 코스닥이 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내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백신,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 서근희 박사님을 모시고 내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